본격적으로 선생님과 말씀 나눠볼 텐데요. 일단 선생님 주제가 문학의 생산과 비판적 지정학인데, 지정학과 문학을 연결시킨다는 것이 이제 거의 최초라고 이제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시도가. 그래서 문학은 되게 미시적인 감각들을 개입시키고 이제 로컬의 이야기에 집중을 한다면, 지정학은 좀 고공에서 내려다보면서 어쩌면 이제 영토를 단위로 해서 권력관계와 전략들을 짜는 그런 이제 사고가 이제 요구가 될 텐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지정학이 아니라 비판적 지정학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의 연결에 대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걸 조금 이제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김슬아 선생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지난 회에는 로컬의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컬의 방법을 이야기한 이유가 이제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로컬이죠. 로컬인데 우리 사회에는 이 잘못된 그 개념들이 많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지방이라는 말, 그래서 서울, 지방, 수도권, 비수도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컬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주변부를 로컬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 사는 데는 다 로컬이다. 자기가 사는 데는. 가령 김중미 소설가의 소설을 보면은 그 여고생 그 세 명이 그 인천의 그 조세희의 응강의 무대인 만석동을 이야기를 하죠. 여고생이. 여고생 그 세 사람의 그 계급적 위치에 따라서 그 자기 사는 동네가 달리 보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권이고 서울이라는데도 그 사람 사는 데마다 다 로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추상적으로 서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서울 사람들은 우리가 지방 사람, 아주 이 잘못된 이런 구도가 우리 한국에서 문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방해 요인이 많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너무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요인도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로컬의 방법을 통해서 로컬을 가지고 이 문화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적인 접근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비평도 함께 실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로컬을 새로 소환해가지고 다시 쓰는 그런 이제 가령 조화정 선생의 소설을 예를 들었고, 백제병원하고 남순창고 그 배경으로 일제시대의 사건을 마리아 참사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소환해서 이렇게 다시 두껍게 쓰는 이런 방식도 있는가 하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김중미 씨의 소설처럼 서로 다른 그 감각, 로컬에 대한 감각을 하나의 장편 소설 속에 이렇게 담아내는 그런 방식이 있는가 하면, 또 이상섭 소설가처럼 자갈치를 가지고 자갈치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아주 구수한 입담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가운데 이제 근대적인 개발과 자갈치의 어떤 잔존하는 삶, 이런 걸 이제 거기에서 오는 어떤 갈등들, 이런 걸 그런 얘기하는 그런 경향도 있죠. 그리고 박솔매 작가 같은 경우는 미래 산책 연습 이런 소설은 서울 작가가 부산에 와서 이제 살면서 부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걸어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문화원 그 사건의 주역을 이야기를 하죠.
그 미문화원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은 그 동양 척식회사 그 물이고 그 미군정 시절에는 이제 미군정이 그 관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와서 그 문화원이 됐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장소고 그리고 광주 항쟁 때 미국이 독재 그 군인들을 뒤를 봐줬다는 게 지금 다 그 공개된 자료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부산의 그 미문화 사건이 결국은 광주 항쟁하고 이렇게 연결돼요. 이건 이제 트랜스 로컬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정학적 구속성을 우리가 인지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구속성 이야기 한국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이렇게 뭔가 강하게 다가오는 지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암울할 수도 있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 지점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초반에 예시로 드신 가능주의자 아이덕의 이제 시를 이제 드셨는데 그 시에서 이제 현실의 엄혹함에 대한 민감성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 이제 그 아미타브 고시라는 사람이 대혼란의 시대에 그 문학 예술을 막 비판을 해놨어요. 문학 예술 뭐라고 비판하냐면 문학 예술이 자기들 시스템에 이제 갇혀 있다. 그러니까 문학 예술의 형식이나 내용뿐만 아니고 문학 예술인들의 존재 자체가 현재 위기를 감지를 못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기가 뭐냐 하면은 바로 기후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는 나투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속에 지금 그 위기가 와 있고 이런저런 시스템들이 붕괴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우리의 그 문학예술은 너무 안이하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문학예술의 틀 속에 이제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문화 재난 이런 걸 겪으면서 또 팬데믹 이런 걸 겪으면서 우리 문학의 이제 화두가 뭐 치유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기후 위기, 그다음에 이 자동화가 만들어내는 그 노동 변화, 그다음에 삶의 격차 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아울러서 또 심각한 게 기후 위기인데, 그 기후 위기는 상당히 멀찍이 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기후 소설이라는 것도 등장합니다. 그 클라이미트 픽션이라고 막 등장하는데, 내가 2024 뉴욕 이런 책을 하나 영어책인데 사봤는데 안에 읽지는 안 했고 읽었어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사긴 샀어요. 그게 이제 기후 소설인데 기후 소설은 대체로 2024 뉴욕처럼 그렇게 미래 소설인데 그 작가들도 기후 위기를 판타지로 이렇게 우리하고 멀리 있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시인들이나 작가들이 좀 더 그런 걸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아까 사회자가 이야기한 예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받아들이고 그걸 이 작품을 써내야 될 때가 됐는데 우리 한국 문화는 크게 전환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반갑게도 그 나이덕 시인의 그 시집 제목도 가능주의자지만 이 가능주의자라는 이 시를 읽어보면은 난폭스럽고 한별스러운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고통과 폭력, 이 파국의 예감 이런 걸 예민하게 감지하고 끝까지 가당찮은 꿈이지만은 자기는 끝까지 가능주의자로 희망을 잃지 않겠다. 이런 결연한 이런 태도 같은 게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게 아닌가. 우리 스스로 저도 여기서 이런 소리 하지만은
당장 뭐 일상생활은 소위 그 뭡니까 제국적인 삶의 양식, 제국적인 소비 여기에 완전히 익숙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그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보다 방구도 많이 끼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탄소를 배출하는 건데 뭘 많이 먹으니까 술도 많이 마시니까 자꾸 방구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사실 아무런 이 기후 위기라는 이걸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 실천을 행위자로서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소리를 하기가 참 낯뜨거운 소리인데 그럼에도 이 나이덕 시인의 이런 시를 이제 접하면서 막 진지한 반성을 해보게 되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 문화의 어떤 전환을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이런 생각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지정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런 이야기. 네. 그래서 나이덕 시인의 가늠주의자를 이렇게 여기에 소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당차는 꿈이라는 게 이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만약 기후 위기에 맞선다, 기후 위기를 극복한다라는 게 지금 정말로 뭔가 지구 종말에 대해서 앞에 뭔가 나약하게 서 있는 인간이 상상될 정도로 가당차는 꿈이지만 그럼에도 이제 가능주의자가 된다는 게 정말 얼마나 큰 일인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를 감각한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있는 위치를 감각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얼마나 이제 변두리에 있다는 것. 이 큰 구조 안에서 이제 변두리에 있음으로써 언제든 재난이 올 수 있고 언제든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 위기감을 이제 지정학적 사유가 주는 것 같습니다. 힐플레이트의 지정학책이 지정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인데요. 여기서 좀 이제 고전적 지정학을 많이 비판하면서 다양한 지정학을 제안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잠깐 봐봤는데 이제 재밌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판적 지정학에서 또 이제 고전적 지정학을 비판하면서 행위자가 오직 국가만이었다. 고전적 지정학에서는 그러나 이제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기도 하고 또 국가를 어떤 형태로 설정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서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가 국가 중심으로 돌아가던 지난날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뭔가 지역의 경제가 이제 중요한 단위가 되기도 하고 이게 모두 이제 그 신자유주의의 이제 영향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조건 하에서 본다면 지역 국가를 또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을까. 이제 세계 자본주의의 그 행위자는 여전히 국가입니다. 그게 국가가 우리가 뭐 초국적 자본들이 그 움직이는 시대고 그래서 뭐 한때는 세계화를 낙관적으로 보면서 뭐 초국적 계급, 비행기만 타고 다니는 그런 계급도 있고 뭐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보지만 국가가 굉장히 중대한 행위자임에 틀림없고 그래서 여전히 고전적 지정학의 해석들이 이제 횡행하는 거죠. 뭐 언론 이런 데서 횡행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방식이 이제 뭐 사이드 오리엔탈리즘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의라고 리저널리즘이라는 게 이제 국가를 넘어서 EU라든지 동아시아 모델 뭐 이런 거 아메리칸 모델 뭐 이런 걸 가지고 지역 단위로 블록이 이제 세계 체제를 이렇게 그게 월러스틴이 이야기한 반체제거든요. 기존의 체제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인데 근데 가만 보고 있으면 EU 뒤에는 미국이 있잖아요. EU는 미국 헤게모니를 보충하고 있을 뿐이라 이렇게 동아시아는 이미 온데간데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한중일이 뭐 어떻게 지금 동아시아를 만들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국가 이성이 지역주의를 만들어서 뭔가 해보려는 것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추동하는 것은 이 세계 자본주의라는 거거든요. 그걸 국가가 개입했어요. 그래서 이 국가라는 것은 정말 애물단지입니다. 이 국가라는 건. 그렇게 국가가 뭐냐 이런 물어보면 정말 헌법에는 분명히 그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모두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근데 국가는 늘 나한테 세금만 걷어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도대체 국가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어쨌든 지금 이제 지역주의도 가능성이 없어지고 한데 거기다가 이 기후 위기까지 이제 이야기되니까 그래서 브리누나투르 같은 경우는 행위자를 사람으로만 안 봅니다. 행위자가 모든 사물도 행위자, 풀도 나무도 바다도 전부 행위자인 거예요. 구름도 행위자고. 이제 그런 이제 인식을 해야 될 판인데도 여전히 이 우리가 사는 세계 시스템은 국가와 그 다음에 이 세계를 움직이는 헤게모니를 가진 이제 지금은 헤게모니 국가가 미국이고 거기에 도전하는 이제 중국이 있고 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에 대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버리면 뭐 할 일이 없죠. 뭐 할 일은 뭐 있겠습니까? 매일 앉아서 술이나 먹고 헛소리나 하고 사는 수밖에 없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위자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라티르 같은 경우는 그 실적인 감수성에 정말 필요한 그렇게 이 모든 사물을 행위자라고 인식하는 이제 그런 감각은 오늘날 많은 시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많은 시인들이 그 실적 주체를 인간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들 보면은 최근에 안도현 시인의 시를 내가 좀 읽어봤는데 읽어보니까 나와 강물과 모래와 거기에 그 날아다니는 흰목 물대새 뭐 그다음에 거기에 내리는 눈 뭐 눈이 물이 되고 구름이 되고 얼음이 되고 이게 전부 실적 자아와 함께 이렇게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는 그 상당 부분 인간 중심에서 그 행위자를 그 사물로 자연 사물로 또는 그게 뭐 생명을 가졌든 안 가졌든 다 이렇게 이미 그 서로 연관성을 가지는 그런 이제 감각을 시인들이 많이 드러내고 있는데 소설은 그렇지 않죠. 소설은 여전히 주인공이 최고예요. 아직도 근대적인 영웅주의가 지금 소설에는 지배하고 있고 그 소설은 여전히 그 자본주의적인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넘어서야 되는데 그 넘어서는 그 행위자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소설도 나오는 거고 그렇게 아까 그 아미타브 고치가 이야기하듯이 그 문학 예술이 이게 지금 위기에 대처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다 말이죠. 그렇게 거기에 이미 갇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필요하겠다. 예. 자연도 이제 각각의 다 존중받아야 될 이제 행위자고 이런 인식의 전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이제 개인의 자율성이라는 거는 이제 많이 비판이 되어왔고 인간 중심주의도 해체가 되어야 할 시기에 이제 기후 위기와 더불어서 내가 있는 위치와 이제 다른 사물들의 위치를 다시 이제 파악해야 되는 상황이 어쩌면 이제 선생님께서 원고에서 말씀하신 일상적 실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컬이 그냥 이제 지역으로서의 로컬이 아니라 이 주변부와 중심부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비판적 로컬 그리고 비판적 지정학이 이제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뭔가 문학을 생산해내고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게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되어서 선생님과의 이제 토크 이후에 이제 뭔가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시간 됐어요? 조금 남았어요. 그래, 좀 빠뜨린 게 예. 좀 있어서 빠뜨린 게 뭔가 하면 이제 그러면 어떤 작품을 쓸 것인가 이런 이야기인데 이 글 제일 뒤에 보면 형성적 서사라고 나오거든요. 형성적 서사. 이게 이제 비판적 지정학과 비판적 로컬주의가 만나면은 이 형성적 서사로 나타나야 된다는 건데, 그 형성적 서사라는 말은 그 지루라는 그 교육학자가 한 말을 그 아이프 들리기 이제 인용한 것인데, 제가 그 어디 그 학회에 뭐 기조 발제를 허락해서 로컬의 위상학을 이야기를 했고, 이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그 질문하더라고. 형성적 서사를 구체적으로 당신이 예를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최근에 생각난 게 정지아의 그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이거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이 구례에서 일어난 이야기, 아주 로컬에서 일어난 이야기고, 굉장히 가족사적인 이야기인데, 가족사를 확실하게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그 주인공 아버지의 품성이라는 게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또 이렇게 거기에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면서도 그 하나의 그 사회를 형성하면서 이런 것을 보면은 이거 그 무슨 바치산 그 후에 바치산 출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21세기의 어떤 인간형 이런 걸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미래가 없다는 그런 그 작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단순한 가족사적으로 그 작품을 봐서는 안 되고, 그걸 훌쩍 뛰어넘는 걸로 읽어야 된다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여기 이야기하는 아주 그 로컬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로컬에서 이 세계적인 어떤 그게 문제가 다 개입돼 있거든요. 오늘날 이 자본주의와 또는 그 현실 자본주의, 사회주의 몰라, 또 새로운 어떤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그 작품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가능성이 형성적인 서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미진한 부분이라서. 여러분, 반영하다 수고해주신 모래 선생님, 부자로 생겼습니다.